파월 의장의 약속은 이번에도 쉽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물가를 잡을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면 금방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자, 자연스럽게 이 책의 이제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인 전쟁을 좀 넘어가 볼까 하는데, 이제 기술 전쟁 시대, 그럼 반도체를 둘러싼 격전을 좀 어떻게 보시고, 이제 치포 동맹, 방금 말씀하신 미국과 중국, 한국이 얽혀 있죠. 반도체 강국 한국의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오, 질문이 굉장히 한국의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이 반도체 전쟁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의 역사를 짧게 말씀드리면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건 오바마 대통령 때인데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추격에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임기를 마치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한 발 늦었지만 사실 중국이 이미 뭐 온갖 방법으로 지금 오바마 때도 도전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러서야 제대로 된 첫 반격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역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죠. 이거 실패했습니다. 완벽한 실패. 자, 원래는 이 방식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동안 성공했던 방식이거든요. 관세를 부과하면 당연히 중국의 물건에 대해서 비싼 가격을 하게 되고 그러면 중국이 수출을 덜 하게 돼야 되는데 웬걸 중국의 수출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증가세도 계속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세계의 공장이 정말 중국이 선진국의 모든 공장을 다 빨아왔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우리가 경험을 했지만 아니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데 그걸로 타격을 받고 유럽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중국에서 의약품을 아니면 의료용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유럽에 의료용품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방호복 만드는 거 중국. 마스크도 중국에서 수입해야 되고 물론 우리나라도 좀 있지만 우리나라는 뭐 자국 저것도 안 됐으니까 뭐 중국에서 마스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게 황당한 일이에요. 유럽이 너무너무 충격받았죠. 자, 이게 바로 무역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관세를 부과했는데 중국 외에 제조업 국가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대신해서 자국에서 생산 못하는 건 나중 문제고. 그러면 최소한 수입원을 중국 대신 뭐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느냐? 못 옮긴 거예요. 그래갖고 중국 물건을 미국 소비자가 더 비싸게 사는 상황. 그래서 이 무역 전쟁은 실패.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점점 넘어간 게 기술 전쟁으로 넘어갔고 2020년부터는 좀 본격화됐는데요. 뭐 SMIC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조치를 취하거나 한 게 2020년이 전 본격화된 해라고 보여지는데 그 뒤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기술 전쟁을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전혀 타격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가 아주 충격을 줬었는데 2021년에 전 세계 반도체 업계 20개 이제 많이 성장한 나라 가운데 그 반도체 업체를 꼽았더니 19개가 중국 업체. 온갖 제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까지는 끄떡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10월 7일 날 회심의 일격을 다해서 진짜 이번 조치는 제가 봐도 드디어 세다. 지금까지는 세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왜 그러냐면 왜 바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든 반도체에 대해서 이 중국을 진짜로 강력하게 규제할 만한 그런 정책을 못 내놨다고 보십니까? 중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니까? 그렇죠. 이 중국 이게 미국하고 그것도 있고 미국이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것도 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좀 염가형 이제 기술 반도체는 중국에서 만들어서 자동차 반도체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좀 고가형 반도체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이걸 중국에 팔아먹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10월 7일 날 내놓은 조치는 사실은 반도체 업계를 다 뒤흔들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이 스스로 피를 흘리더라도 중국을 막겠다라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도체 전쟁이 이제 진짜 본격화됐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아직도 여전히 중국이 이걸로 정말 이제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냐, 그리고 정말 이제 성장이 멈출 거냐, 이건 아직 모르죠.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조치도 충분히 강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의 성장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미국의 반도체 협회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에 중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9%였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24년에 17%가 될 것이다. 이게 시장 점유율이 이렇다는 게 진짜 무서운 게 우리나라가 지금 20%였어요. 20년에. 그런데 중국이 늘어나는 그 퍼센트 포인트만큼 우리가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진짜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중국은 미국이랑 경쟁보다는 사실 우리랑 지금 경쟁하는 분야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데 문제는 미국에서 내놓은 정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진짜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발목을 잡을 만한 정책이냐는 아직 불확실한데 확실한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정말 힘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중국은 내수장도 있고 사실은 기술을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라이선스를 내고 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입수하고 있는 게 네.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미중 패권 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모든 패권 전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전쟁을 하고 있는 두 강대국보다 요 일선에 나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끝이 되느냐, 칼 손잡이가 되느냐 되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안을 모으고 진짜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주 정말 기민하게 대처를 해야만 이런 패권 전쟁에서 오히려 우리가 잃어버리 손해보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일본이 이제 무너지게 된 게 이제 주식 시장도 좀 안 좋았지만 부동산 시장이 5분의 1 토막 나면서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계셨는데 그럼 미국이 금융 흔들면 중국의 부동산 어떻게 좀 안 좋아질 수 있나요? 지금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전쟁을 미국에서 걸었는데 무역 전쟁은 실패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기술 전쟁도 아직까지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수위를 높였는데 자기 피를 흘리는 거라서 아마도 이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또는 미국의 IT 기업들이 우리 좀 살려달라 바이든한테 그럴 수도 있어서 이번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1980년대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 미국하고 일본이 경제전쟁을 벌였을 때 결국은 일본이 무너진 이유는 금융정책 때문이잖아요. 미국에서 금융으로 제대로 공격을 했고 그게 미국의 어떤 진짜 저력을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보여지죠. 근데 아직까지 미국에서 금융카드를 쓰지 않고 있죠. 사실 못하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방어벽을 철저하게 만들어놔서 미국이 이거 뭐 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때릴 방법이.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까지는 금융정책으로 중국을 아직까지는 압박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국의 부동산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엄중하고 심각하죠. 그동안 중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심각해지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어떻게 하죠? 정부가 규제를 하죠. 근데 중국은 거의 안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야말로 민심이 이제 돌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규제를 해야 되니까 일단 규제하는 슈닝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그동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경제 발전에 이걸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비싸도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케네스 로고프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가 쓴 논문을 보면 이제 중국인하고 같이 쓰셨는데 중국인清華大 교수님하고 같이 썼는데 이 논문을 보면 중국의 소득 대비 집값은 베이징 같은 경우 48배예요. 우리나라가 뭐 한 18배, 좀 높게 나오는데도 기껏해 20배. PIR 말씀하시는 네, PIR입니다. 근데 중국은 48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비싼가? 그 이유는 중국 입장에서 이제 부동산 가격을 계속 끌어올림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봤는데 하나는 개인들이 중국 사람들은 저축을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저축을 많이 했냐? 금리가 높아서? 아닙니다. 중국은요, 은행 금리는 막 찍어 눌렀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시장 금리가 굉장히 높을 때도 은행 금리는 3%밖에 안 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막 시장 금리는 10%인데?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찍어 눌렀는데도 중국 사람들은 돈만 생기면 무조건 저금을 했습니다. 왜? 왜 했냐? 부동산 때문이에요. 자, 중국에서 부동산 가격이 날이면 날마다 치솟아 오르니까 중국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느냐 내일 사느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 사야 돼요. 그러면 빨리 돈을 모아서 집을 한 채라도 사면 나중 가면 부자가 되고 집을 못 사면 이건 그냥 가난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100원은 내일의 100원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돈을 있는 대로 모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래도 금융 시스템이 발달해서 개인들한테도 돈을 잘 빌려주지만 중국은 이제 은행도 다 국책은행에 뭐 이런 은행들이니까 개인은 웬만해서는 돈을 안 빌려줘요. 그게 다 이렇게 뭐년주 따지고 이렇게 뭐가 있어야지 빌려주지. 그러니까 결국 자기 돈을 많이 모아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돈만 생기면 저축을 했고 이 높은 저축률 때문에 그동안 중국이란 나라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자본 축적이 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집값이 폭등하도록 그냥 방치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이란 나라가 부동산이 큰 문제인 게 그 중국에 이제 워낙 부동산 그냥 무조건 엄청나게 개발하다 보니까 GDP 대비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 이게 이제 뭐 미국이나
아니면 독일 같은 나라가 한 16% 되고 우리나라가 15% 정도 됩니다. 엄청 높네요. 2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 끝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지방 정부가 전체 세수의 40%를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인데 뭐 일종의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는 겁니다. 이 판매 수수료. 그러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전부 정부 땅이니까 정부 땅이니 이 토지 사용 수수료 한 70년 내가 줄 테니까 돈 내놔 이래갖고 이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수입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중국 사람들의 순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부동산이 흔들리게 되면 이게 진짜 위험한데 문제는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거의 1년째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부동산이 가끔씩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 가끔씩 이제 규제 정책을 내놔서 집값을 좀 떨어뜨렸다가 다시 올렸다가 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중국 정부가 정책만 바꾸면 다시 집값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중국 정부에서 부양책으로 돌아선데도 집값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의 어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이게 단순하게 부동산이 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융 시스템, 지방정부 시스템, 그다음에 성장률까지 떨어뜨리는 거라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변화는 앞으로 큰 이제 어떤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어쨌든 1년째 떨어지고 있다는 건 되게 드문 일이고 중국 정부가 어쨌든 시진핑 주석의 연임을 위해서 부양책을 정말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건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 패권 전쟁 얘기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빠질 수는 없죠. 전쟁 이후 세계 패권의 반도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많이 아시는 얘기보다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변화를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 패권 전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칼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칼의 손잡이가 돼야 된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중요합니다. 패권 전쟁이 딱 부딪혔을 때 이 정말 강대국들은 직접 싸우는 일보다 뒤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일단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들어가면서 이 러시아 침공 이후로 이제 일선에서 그러니까 전면에서 싸우는 두 세력을 보면 결국 러시아하고 유럽이 싸우는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켰냐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받았고 앞으로는 러시아가 유럽에 천연가스 팔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천연가스를 못 팔면 유럽도 물론 타격을 엄청나게 받겠지만 러시아도 엄청난 타격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연가스 생산 아무리 많이 해도 이걸 제대로 팔 수가 없다면 이걸 사줄 수 있는 게 누굴까요? 이제 유럽한테 잘 못 판다 그러면 이제 남은 나라는 거의 중국밖에 없죠. 그래서 러시아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그 의존도가 높아져서 거의 경제적으로 예속되는 수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이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이제 중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이쪽 중국과 러시아 진영에서 굉장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요. 자, 이건 서방에서도 똑같은데요. 유럽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 천연가스 수출을 안 함으로써 어떤 타격을 받게 됐느냐? 유럽 경제도 진짜 뿌리채 흔들릴 상황이거든요. 자, 이제 독일 같은 유럽의 이제 경제의 어떤 중심축이니까 독일 중심으로 한번 얘기하면서 유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이란 나라는 원래 유럽의 병자라고 불릴 정도로 2000년까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았는데 이 나라가 다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건 유럽 통합을 함으로써 유럽 시장을 전부 다 이제 다 같이 이제 어쩌면 수출 시장으로 놨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러시아로부터 값싼 천연가스를 사서 이걸 통해서 중국에다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결국은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그렇게 싸게 살 수 없었다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쌌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LNG선을 통해서 천연가스를 수입한다. 그러면 이걸 액화했다가 대서양을 건너서 엄청 비싸죠. 근데 이걸 가스관으로 쭉쭉 실어 나르니까 엄청 싸게 이걸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툭 낮아진 상태에서 이 값싼 에너지로 세계화 기조 덕분에 중국 시장과 동구권 시장 다 뭐 자기 시장이니까 이 통해서 유럽의 병자 독일이 그동안 일어났던 겁니다. 그동안 유럽 경제는 사실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진짜 어려웠어요. 그 이유가 유럽의 인구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후반이거든요. 일본이 장기 불황에 빠졌을 때 유럽도 비슷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지금까지 이런 유럽 통합 세계화 그다음에 러시아 에너지를 통해서 간신히 버티고 있었던 건데 자 지금 러시아한테 제대로 진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거죠. 이제 그 축의 하나인 천연가스 수입이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당장
엄청나게 천연가스 가격이 올랐습니다. 한 7, 8배 이상 올라버렸죠. 왜? 일단 LNG로 수입해도 그것도 비싼 거예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사라졌고 수출도 중국이 예전만큼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지금 뭐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중국 시장도 지금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유럽 연합의 어떤 단결력이 지금 계속 시험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전같이 단결된 곳이 아니고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언제든 지금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만약에 이 유럽 연합에서 자꾸 원심력이 커지게 되면 그동안 구심력이 있었지만 네. 커지게 되면 독일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예전과 같은 경제가 아닐 가능성이 크거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유럽이 약화된 만큼 미국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특이한데 양강으로. 네, 양강 구도로 지금 현재 세계 패권 전쟁을 만들어 놓은 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이런 10패권 전쟁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나라. 이런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에서 뭐 부상하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뭐 부상은 현재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뭐 일단 인도? 네, 기사에서 여러 번 네. 보셨다시피 요즘 뭐 외신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인도한테 제발 좀 여기 같이 껴라, 여기 넣자. 뭐 웬만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 보면 인도 계속 넣잖아요. 그러면 인도가 흔쾌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좀 재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약간 중국을 대체하는 생산 네, 나라. 맞습니다. 네. 중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고 중국이 해왔던 여러 가지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네. 어쨌든 바꿔 나가야 됩니다. 뭐 미국은 두 가지 거예요. 하나는 자국 국민한테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환경에 문제가 없는 그런 기업들은 자국으로 들어와서 리쇼어링 하고 싶겠죠. 하지만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인건비도 워낙 비싼 데다가 환경 규제도 엄청 센데 어떻게 모든 그런 산업을 중국에서 싹 다 끌고 와서 미국으로 갖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첨단 핵심 산업은 자국으로 갖고 오겠지만 요 대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로 결국은 인도를 자꾸만 꼽고 있는데 인도가 자꾸 튕기죠. 왜냐하면 인도도 알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데 내가 그냥 쉽게 내줄 것 같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초반, 이제 제가 이 출연의 아주 초반에서 미국의 세계화가 상당히 관대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미국이 실수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고 지금 미국 관계가 좀 묘한데 뭐냐면 미국은 다시는 중국에 했던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계화를 했더니 중국이 최신 기술을 싹 다 베끼고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세계화를 통해서 중국 내 그 자본이 형성되고 이걸 사실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지분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게 가능하도록 만들어줬던 또 거잖아요. 다른 중국을 만들고 싶진 않아요. 네, 그렇죠. 이번에는 인도는 좀 다르게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환경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IPF나 이런 것들 할 때마다 자꾸만 환경 하죠. 네. 중국도 환경에서는 자유롭지 않은데 네. 마찬가지로 인도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인도에서 걱정하는 겁니다. 뭐냐면 IPF에 나를 자꾸 끼워넣겠다고 하는데 이게 중심이 환경이야? 못 믿겠는데 너를?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공해를 유발하거나 그런 문제 있는 산업들은 우리나라에 다 때려넣고 네. 나중에 환경 때문에 규제한다고 또 혹시 우리 또 옥죄는 거 아니야? 인도에서 상당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인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인도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크게 이제 미국과 서방의 축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축에서 서로 구애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도가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어쨌든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인도 투자에서 물론 약점이 있죠. 인도에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1.6%밖에 안 됩니다. 국민 중에서. 탈세가 워낙 만연해서 그냥 너 바보냐 세금 내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네. 여러 가지 면세 제도가 되게 많은데 그거를 잘 활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또 주먹구구식인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회 인프라가 깔리지 않는 겁니다. 정부에 돈이 없으면 여기다 인프라가 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전히 인도의 약점으로는 작용하겠지만 하지만 인도란 나라가 정말 젊은 나라고 중국보다도 평균 연령이 10살이나 어리기 때문에 희망은 있고요. 다만 이걸 세계 투자자들이 다 알기 때문에 인도 시장, 선섹스 시장에 그 퍼가 있잖아요. 시장 퍼. 이게 22인데 미국이 한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미국보다 고평가된 시장. 그 지금 투자를 고민하라는 건 아니고요. 이런 인도 같은 나라가 이제 고평가돼 있으면 긴축 정책이 한창 무르익게 되면 가장 조정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전쟁편에서 그 마무리하는 질문으로 패권 전쟁이 가지고 변동성이 우리 좀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올라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자이언트 임팩트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게 전쟁이거든요. 근데 전쟁의 항방을 미리 안다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처음 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만에 함락될 것이다 라고 많은 군사, 그렇죠. 정치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다 틀렸죠. 금방 끝날 것이다.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 바로 무너질 것이다. 틀렸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전망들을 할 때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뭐 이번만 틀린 게 아니고요. 전쟁의 향방을 정말 맞추기가 어려운 게 그 어떤 전쟁도 사실 승패를 미리 알기가 참 어렵거든요. 이 무엇보다도 역사적으로 한번 제가 예를 들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 워낙 유명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 네이선 로스차일드. 이 바로 워털루 전쟁의 이 신화, 1815년에 워털루 전투가 일어났을 때, 이분이 막 투기를 해서 엄청나게 돈 벌었다라고 이 화폐 전쟁이라는 책에 모형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약간 무협지 수준이죠. 약간 실제보다 한 10배 이상 뻥튀기해진 얘기고요. 뭐 대체로는 맞는데, 거기에 나온 내용들 중에 역사적 진실이 아닌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부는 진실이에요. 뭐냐면,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 가문을 진짜 반석 위에 올린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판을 한 거죠. 왜냐면 그전까지 나폴레옹이 막 승승장구하고 전쟁만 했다고 뭐 하도 이기니까 이걸 질 거라고 생각 못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뭘 샀냐? 이 전쟁에서 만약에 영국이 지면, 나폴레옹이 이긴다는 건 영국이 진다는 거잖아요. 그럼 금값이 오를 것이고 영국이 이기면 그러면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이분은 금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해놨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죠? 나폴레옹이 졌죠. 나폴레옹이 졌죠. 영국과 연합군이 이겼죠. 그러다 보니까 자 만약에 금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이분은 지금 역사에 이름이 안 남고 이 가문이 지금 벌써 끝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쟁의 그 진짜 한복판에다가 이 자기의 정보원들을 심어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소식을 안 겁니다. 영국 정부보다도 더 빨리 알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급하게 금을 팔고 국채를 산 겁니다. 자, 이래서 자기 자산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또 여기서 엄청난 이득을 봤죠. 그래서 사실은 약간 그 전에 투자해서 손실을 봤었는데 이 손실을 다 메우고도 남는 이득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네이선 로스차일드 저는 이런 어떤 패권 전쟁 상황 그리고 이런 어떤 진짜 뿌리채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거대한 충격 이런 자이언트 임팩트 상황이 왔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단 고정관념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나폴레옹이 이겼으니까 이기겠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예측은 계속 틀릴 겁니다. 앞으로. 왜냐하면 이건 패권 전쟁은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예측에 성공한 적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가장 먼저 습득하기 위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바뀌어가는 국제뉴스를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국제뉴스 안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르고 내일 뉴스 다르고 그게 임팩트를 어떻게 주느냐가 굉장히 달라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소용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네이선이 그런 어떤 전쟁에서 만약에 우리 영국이 이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지? 라는 걸 만약에 제대로 파악을 못했다 하면 소식을 먼저 들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금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영국이 이겼을 때 국채시장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 원리를 완벽하게 깨닫고 계셔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소식을 먼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인과관계를 알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어떤 임팩트, 이 충격이 왔을 때 요것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이어져 왔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패턴이 무너져 있는지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현재 이 미래를 대응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응 방법을 알고 시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기민하게 빨리 눈치채야 한다. 자, 마지막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금리인데 금리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많은 좀 연결된 얘기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면 그럼 미국 연준의 향후 금리 인상은 어떻게 지금 예상하고 계세요? 사실 이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했던 약속을 하도 많이 어겼기 때문에 아니면 본인이 했던 말조차 시장 전망조차 맨날 내가 틀렸네 이거 갖다 뭐 계속 바꾸잖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연준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저는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를 따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약속은 이번에도 쉽게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파월 의장은 이번에 물가를 잡을 때까지 완벽하게 정말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고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금리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이거는 4.5에서 5.5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랫동안 고금리를 유지하느냐인데 이것은 아마도 경기 침체가 오면 네. 금방 흔들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흔들리면서 동시에 세계 경제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흔들리면 증시는 당장은 환영할 수 있어요. 야, 거봐, 이제 돈 풀잖아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다시 중기, 장기적으로 넘어가면 세계 경제를 인플레이션이라는 늪에서 다시 더 깊숙하게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과 그다음에 연준의 FOMC의 이 구성원들이 참 어떻게 하는지가 참 중요한데 제 전망은 왔다 갔다 하는 쪽입니다. 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연준이 왔다 갔다 지금까지 해왔고 하고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일관성 있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금리 어쨌든 계속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때 자산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바꿔줘야 될까요? 금리가 바뀐다는 건 진짜 이 돈의 값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오는 겁니다. 금리라는 건. 이 돈의 이 가격이 바뀌면 지금까지 자산은 돈으로 평가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자산 가격이 다 바뀌는 거죠. 지금 현재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번 일이 생기기 전에 금리가 계속 내려갈 것이다. 초저금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고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가 미국에서도 일어날 것이고 이게 보편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죠.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금리가 초저금리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졌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금리가 그동안 이제 낮아질 거라고 했던 그 기본에 깔려 있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 건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 금리가 낮아지고 앞으로 영원히 금리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이 부분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으로 성장률이 지금보다 더 낮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의 하향세가 일어나는 건 맞는데 나머지 다른 두 가지가 앞으로 바뀔 겁니다. 네. 하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관계없이 과거처럼 초저금리로 가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금시장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 초저금리 현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금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풍부했기 때문이거든요. 돈이 진짜 자금시장에 넘쳐났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인 과잉저축 현상이라고 하는데 세이빙 글럿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동안 베이비붐 세대라는 사람들이 이 고성장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엄청 부자예요. 다른 세대에 비해서. 물론 베이비붐 세대는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자냐 아니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는 이 세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저축을 엄청나게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란 나라가 그동안 고성장을 하면서 과잉 저축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이 세계화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에 어떤 자금의 국경이 없었던 상태로 이 중국의 과잉 저축도 전 세계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금리를 끌어내렸던 거죠. 이 모든 조건들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또 금리를 낮췄던 건 양적 완화도 굉장히 큰 몫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조건들은 이제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과잉 저축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해소됐고요.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는 은퇴를 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X세대도 상당히 좀 돈이 있는 편인데 그 다음 세대인 MZ세대보다 훨씬 있어요. 근데 이 세대들이 이제는 사실 지출이 일어났고 그다음에 중국의 과잉 저축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면 이제 해소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해소되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를 더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물가 때문에 어렵죠. 그러니까 그동안 금리를 낮춰줬던 수많은 이런 요인들이 이제 한동안은 초저금리로 가기 어렵게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우리 투자는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이 돈의 값이에요. 금리라는 건 돈의 값이잖아요. 이 굉장히 싼, 그러니까 진짜 돈값이 너무 싸. 이거에 맞춰서 자산 가격이 책정돼 왔었는데 앞으로 돈값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되는 순간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레이 달리오 얘기를 제가 한 석 달 전에 저기 나왔을 때 김 작가 TV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레이 달리오가 현금은 쓰레기지만 주식이 더 쓰레기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금이 예전보다는 좀 중요해졌어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었죠. 근데 레이 달리오가 말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 10월 3일인가? 얼마 안 됐어요.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이게 이상하지 않냐면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인플레이션 시대면 돈은 휴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부동산 사라 아니면 주식 사라 하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돈은 이제 휴지예요, 휴지. 빨리 실물로 바꿔놓으세요. 안 그러면 다 휴지 된다니까? 자산이 더 휴지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죠. 이 레이 달리오가 한 말은 그 전에 했던 말, 올 초에 했던 말은
주식이 더 쓰레기다. 요 정도였지만 이번에는 현금은 더 쓰레기가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일단은 자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돈값이 비싸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현금이 이제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제 전 레이달리오보다 먼저 말씀드린 셈입니다. 3개월 전에. 왜 그랬냐면 자꾸만 현금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게 우리가 돈을 현금으로 그냥 뭐 집에다 금고에다 보관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예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금이 어떻게 그 예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좀 다르긴 하는데 고금 예금 잘 찾으면 지금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금리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금리에다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 얼마큼 오를지라는 게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만큼 금리로 보상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리를 이제 인플레이션율보다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금리도 금리지만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해서 명목금리가 되면 사실은 돈이 그냥 바로 휴지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잘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다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현금이 오히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건 휴지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현금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나름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상당 부분 유지해 가면서 다른 자산을 운용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고 그때도 강조했죠. 한 번 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강조하자면 현금은 레이달리오가 말한 현금 뭐겠어요? 달러입니다. 네, 달러죠. 우리 원화는 전 세계 결제에서 0.5%도 사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화에 몰빵했다는 건 아주 특수한 전 세계에서 0.5% 사용하지 않는 0.5%의 몰빵을 한 거죠. 몰빵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화만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달러를 위시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하드 커런시, 경화, 하드 커런시를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